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몇 년씩 걸릴 필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기 합격,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승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엠 주택관리사가 합격을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 해설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관리실무가 조금 지엽적으로 나온 문제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 배우는 범위를 이탈했다라든지 그런 문제는 몇 문제 안 되고 해당 부분에서 나왔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디테일하게 안 보는 부분, 막 이렇게 버리는 비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출제 경향이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출제됐던 부분을 중요도, 비중요도 가리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무난했어요. 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 가로 열고 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그 주택관리업, 자,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 자, 근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시면 주택 임대관리업자 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것도 주택 관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까? 임대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죠. 즉 주택관리업자는 관리 업무만 하는 거죠. 관리 업무만. 그런데 얘는 임대 관련 업무도 하고 관리 업무도 하고 업무가 두 개죠. 이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이 주 업무가 임대 업무입니다. 주 업무가 임대 업무고요. 이 관리 업무는 부수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앞에 있다는 이야기지.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그래서 주 업무는 임대 업무라니까요. 임대 업무. 그 임대 업무라는 게 뭡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다라든지, 계약 행거를 해지시킨다라든지, 해제시킨다라든지, 계약 갱신을 한다라든지, 이런 계약과 관련된, 즉 임대와 관련된 계약, 임대차 계약 관계, 계약과 관련된 거, 계약 체결부터 해가지고 맺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멈추는 거, 해지, 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것이구나.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하고 나면 뭘 받습니까?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 업무. 즉 임대료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것도 임대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면 방을 줘야지. 그죠? 임차인한테 방을 줘야죠. 그래서 그 임차인이 입주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을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고, 이런 임대차와 관련된 이 업무가 주 업무다. 박스 안에 보시면 그 니은에 임대차 계약 나오죠. 계약과 관련된 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했으면 임대료 받아야 되니까 디귿에 임대료 나오고, 그 다음 미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문상에는 니은 디귿 요게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고, 부수 업무가 있죠. 이게 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업무에서 우리가 이미 다 한 거예요. 관리 업무. 그래서 유지보수 계량한다라든지 이런 거, 유지보수 계량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한다라든지, 입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관리 업무니까 이게 부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 계량, 이거는 부수 업무예요. 부수 업무. 니은은 주 업무, 디귿도 주 업무.
미음도 안전확보니까 부수 업무, 즉 관리 업무다 이 말이죠. 그 리얼의 중개업은 아니죠. 우리 뭐 관리업자가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제외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로서 부수 업무까지 포함해서 지금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되어 있는 사망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 분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말하는 거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동주택에서도 중앙, 지방 있듯이 임대주택 관련 법률에서도 그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에도 별도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규정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항 임대료 증액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자, 일단 임대료 증액은 분쟁 조정 신청 사건 중에 하나죠. 그죠? 즉 분쟁 조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증액 분쟁 조정 대상이 맞고, 그다음에 조정은 직권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당사자, 쌍방이나 또는 일방이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리 와봐라 이래가지고 저 뭐 때문에 싸우는데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직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직권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신청주의 또는 당사자 쌍방 일방 다 포함해서요. 신청주의다. 신청이 있어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우리가 뭐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이리 와봐 내가 해결해 주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직권으로. 우리가 뭐 돈 주면서 변호사 쓰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면 직접 해도 되고 변호사 안 사고. 그래서 1항은 직권 때문에 틀렸고요. 2항 임차인 대표인은 이 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그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 여기 임차인 대표인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이 말고 임대사업자 두 사람 중에서 뭐 같이 또는 일방이 조정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관리 분쟁은 조정 신청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항에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임차인 대표인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니까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3항 공무원 아닌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주택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이제 다른 게 요게 자, 임기 2년 이거는 공통적이죠. 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나 그다음에 여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나 다 2년인데 특이한 게 민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죠. 다른 위원회는 이런 제한이 없잖아요. 얘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지금 틀렸죠. 임기 1년이 일단 틀렸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하며 그래야 맞고 연임할 수 있다도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다 틀린 지문이고 4항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인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에 사망인데 분양 전환 대상인지 그 자격, 분양 전환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정 대상입니다. 요거는 조정 대상 아니에요. 승인을 누가 합니까? 승인.
임대주택이었다가 의무 임대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데 이 승인, 이건 행정기관이 하는 거잖아. 물론 LH도 할 수 있지만 시군구에서 하는 거라고. 시군구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에요. 소송은 할 수 있지. 이 승인 처분 잘못됐다.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근데 그게 그 민간인들끼리 다툴 때 하는 조정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항이 조정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정답이죠, 이번은. 왕 임차인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3에 따른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 자격은 분양 전환 자격은 조정 대상입니다. 내가 왜 자격이 있니 없니 이 부분에 다툼이 있다 이 말. 그럴 때는 조정 신청 대상이다.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이 승인은 분양 전환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행정 판단이에요. 행정 판단, 행정기관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 소송으로 제기하지만 조정위원회 개인 간 다툼에서 이렇게 빨리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 사건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 사항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틀린 지문 고르는 건데 정답은 정말 쉽죠. 1항 일용 근로자란 일용 근로자 개념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사용되는 자를 일용 근로자라 한다. 그래서 1항이 틀렸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1개월 미만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맞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라는 내용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옳지 않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 부분이 시험에 줄기차게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시사성도 있으니까 계속 나옵니다. 내용이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 4번에는 상당히 좀 디테일한 지문도 나와서 조금 뭐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일 회 이상 해야 된다. 이거는 다 공부하는 내용이죠. 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것도 뭐 상식으로 봐도 맞는 지문 같죠. 그래서 1항, 2항 맞고요. 3항. 사업주가 마련해야 되는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뭐 교육을 실시하죠. 질적으로. 자, 그래서 발생하면 그 조사 절차,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조치까지 해가지고 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4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겠죠. 일반인들한테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다니면 그거는 처벌되겠죠. 자, 그게 아니고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총괄한 사람이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따라서 이렇게 사장님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어차피 그 지침도 사업주가 만드는 거니까. 총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주한테 보고하거나 그 다음에 그 성희롱 예방 관련 기관이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거기서는 그 조사기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요청 자료를 제공하는 것. 즉 사업주한테 보고하거나 그 조사 절차를 조사 경과 과정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주한테 보고하거나 그건 책임자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그 자료를 요청할 때 주는 것. 요거는 적법하게 주는 거예요. 법률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가능하겠죠. 일반인들한테 막 떠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피해 근로자가 뭐 지나가는 A한테 알려도 돼? 라고 하면 알려도 상관없겠죠. 그 사람 동의를 받은 거니까. 근데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가지고는 직무상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보시면 사업주한테 보고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된다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항 사업주가 해야 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육, 그 다음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령 교육이에요. 법령 교육. 그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항은 막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에 지금 정답이 4항이 되겠습니다. 5번 근로기준법상 해고 옳은 것은 그래서 근로자한테 가장 가혹한 그 처우가 해고죠. 해고는 일단 뭐 밥숟가락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구제 절차라든지 절차가 까다롭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죠. 자르고자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로부터 즉 해고 예정일로부터 직전 30일 이내에 예고를 해줘야 돼요. 예고 안 하면 그 30일 이내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치 월급을 예고 안 하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고 예고수당이라 그럽니다. 30일 전까지 2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이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 무조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뭐 SNS에 문자로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 종이로 해야 돼요. 종이로. 그래서 유선은 안 됩니다. 전화로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유선은. 유선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항은. 3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지금 3항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 출석하게 할 수 있느냐?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에서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서 물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거는 뭐 조정위원회 조정해 주세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당해고가 구제 신청이 있은 다음에 그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증인 부르는 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3항은 안 된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4항 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 이런 게 있게 되면 그냥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구제명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4항처럼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효력이 중지돼 버리면 구제명령 우리가 딱 되면 이행기간 30일 이내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딱 정지돼 버리면 구제가 빨리 안 되니까 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행시켜서 구제한다. 나중에 소송이 뒤집어지더라도.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근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구제명령이 내려졌을 때 효력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5항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
이행 강제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돈 준비 기간을 며칠? 30일 준다. 최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맞다. 최소 30일 준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은 왕이 되겠습니다.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부서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뭐 정답이 굉장히 쉬운 지문입니다. 그죠? 자, 1.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부서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부서 보증금을 담보 책임년 동안 예치해야 된다. 자, 일반적인 사업주체는 하자부서 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뭐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10년이면 길잖아요. 장기간이다 보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요. 우리가 월세를 내는 사람이 보증금이 작으면 이게 월세 내는 사람이 뭐 월세만 받으면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도망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증금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요. 보증하는 거잖아요.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만일에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H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지주지, 얘들은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자보수 의무는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보증금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5번에 6번에 1항에 지방공사니까 여기 들어가네. 그죠? 지방공사. 얘는 보증금 안 내도 돼. 하자부서 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람들이죠. 국지주지. 예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서 1항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은 하자보수 보증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되죠. 하자보수 보증금 정해진 용도로 안 쓰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은 현금 있으면 현금으로 이렇게 맡기면 되고, 근데 누가 현금으로 맡깁니까? 다 보증인 세워서 보증서 사가지고 하죠. 그죠? 보증인 세우죠. 그 금융기관을. 그래서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보증에 가입해가지고 보증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뭐 상황 다 맞는 말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6번은. 그래서 정답이 1항이 되겠습니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기억, 입주자 등은 기준 주택관리업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토록 입대에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면 따라야 되겠죠. 단 이제 참가 제한하려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대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3분의 2 때문에 틀렸네요. 디귿 기억 지문은 맞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보면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필수 참가는 관리주체끼리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필수 참가예요. 감사가. 그 외에는 싹 다 임의적
참가입니다.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원하지 않으면 참관 안 해도 된다. 즉 임의죠. 관리 업무 인수인계 외에는 싹 다 임의 참가입니다. 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맞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항이 되겠습니다. 8번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 자,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아파트 관리규약은 누가 정합니까? 입주자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관리규약은 법령처럼 돼 있죠. 법령이죠. 국회에서 만든 그런 법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규정이 규범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관리규약 준칙 이렇게 있고 관리규약이 있다, 그죠? 아파트에 있는 게 관리규약이에요. 관리규약. 이 관리규약을 누가 만드냐? 입주자와 사용자가 만듭니다. 관리규약.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한다. 즉 입주자 등이 정한다. 그런데 이거 규정이니까 규범이니까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은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뺏기라고.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한다. 준칙이란 말이 붙으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건데 이 도지사 앞에 있는 시는 도지사하고 같은 급의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거 말하죠. 뭐 광역시 6개 있고요. 특별시 하나 있죠. 광역시 6개. 특도 하나, 특자 하나. 특도는 제주도고 특자는 세종시고, 그죠? 그래서 요 시도지사, 또 시도지사급의 시장. 자, 그러면 그 지문에 보시면 1. 서울특별시장, 2. 부산광역시장, 3. 세종특별자치시장, 4. 충남도지사, 5. 경주시장. 보시면 5항이 정답이 되겠죠. 기초자치단체 시장이니까 시도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광역시 6개는 어디 있습니까? 뭐 경상도에 3개 있고, 전라도 광주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경기도, 강원도, 강원도가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부산, 대구, 그 다음에 광주, 인천, 광역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6개? 6개 있습니다. 부산, 전라도, 울산이, 충청도에 하나 있고, 경상도에 3개 있고, 전라도에 하나 있고, 충청도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6개네요. 그죠? 도는 9개 있습니다. 9개. 경상, 전라, 충청은 북도남도 도지사가 따로 있죠. 경기도지사 있고, 강원도지사 있고. 자, 그래서 그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입대 구성 운영 옳지 않은 것은, 자, 1항 입대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한다. 일단 4명 이상 맞고요. 세대수에 비례하고요. 선거구는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아파트마다 선거구가 다 틀립니다. 아파트마다 틀리단 말은 아파트에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돼 있겠죠. 그래서 관리규약을 우리 시험에서
예컨대 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선거구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1항은 맞는 지문이고 2항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 글자보다 동을 대표하는 동별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사용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어떤 경우 사용자 가능하냐? 입주자인 동별대표자가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거기 살고 있는데 동대표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입대는 구성해야 돼. 그랬을 때는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 공고를 일단 2번 해야 돼. 그것도 2개월 범위 안에서 2번 해야 돼요. 그래 2번 했는데도 동대표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사용자도 3번째 공고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항이 틀렸습니다.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어야 사용자인 사람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즉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항이 틀렸습니다. 후보가 없어야 그렇습니다. 후보가 없는 선거구라야 그렇다. 그 다음에 3항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가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동대표도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2항 3항 지문은 다 올해 시험에도 나왔는데 다음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입니다. 이 지문들이. 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대 구성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자 대표의 일반 의결 정족수가 구성은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99%는 그냥 구성은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입대가. 입주자 대표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직원 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 수행에 부당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당간섭하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제일 문제죠, 사실은. 이게 뭐 차츰차츰 뭐 규정들이 보완되면서 지금 뭐 입법 예고된 것도 있고 통과된 것도 있고 하는데 뭐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아파트 사는 게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 사는 것 자체가 벼슬인 줄 알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온순한 사람도 아파트 안에 들어서면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안 그렇고 한 소수 한 2명이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9번은 정답 2항입니다.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 이것도 뭐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그래서 장기순 충당금, 안전이나 실시비용이죠. 물론 사업주체 아닌 자에게 하자 원인이 있는 경우 그렇겠지만, 그래서 니은, 미음,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주는 문제죠. 자, 11번. 관리 주체 및 관리 소장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일반적인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항은 회계 관련 서류입니다. 회계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맞고요. 자, 2항 장기수선 충당금. 이 장기적으로 공용 부분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에 보면 장기전 충당금이 포함돼서 관리비가 이렇게 관리비 부과를 시키는데, 세입자들은 이사 나갈 때 이 장기전 충당금을 집주인한테 받아 나가죠. 왜? 집주인만 내는 돈이니까. 자기 집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세입자들은.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거 고르는데 2항 맞는 지문입니다. 장수금은 소유자한테 받습니다. 3. 관리소장은 입대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 운영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할 수 있다.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고요. 재판 외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송 뭐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 관리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여러분 배치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치되면 배치 신고서가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직인 난도 있습니다. 직인 찍고 첨부 서류로 뭐 기타 서류들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돼. 그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뭐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시군구에 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어디 들어가냐? 협회로 들어갑니다.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협회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해요. 즉 시군구에서 협회로 업무를 주택관리사 단체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택관리사 단체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출은 주택관리사 단체 합니다. 그러면 법률상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한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분기별로 즉 3개월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보고하거든요. 해당 시군구청장. 그래서 사항이 보시면 일단 배치 내용 업무 집행 사용할 직인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며 요거는 맞고요. 배치된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 여러분이 아파트 소장으로 배치되면 15일 이내 배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30일이 틀렸습니다. 15일 이내 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출은 주택관리사 단체,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그래서 사항이 틀렸습니다. 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시설에 취업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양날이 걸쳤다 이 말이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리하는 소장은 다른 공동주택이나 다른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필수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